안녕하세요. 어디에서나 볼 수 있는 평범한 50대 아줌마입니다. 살다 보니 세월이 흐른다는 것, 모르는 사람들이 절 부르는 호칭이 달라진다는 것이더군요. 꼬마야, 학생, 아가씨를 지나 어느덧 사람들은 절 세대 애기 엄마라고 불렀고 언젠가부턴 아줌마라고 부르더라고요. 잃어가는 젊음이 슬프긴 했지만 그래도 괜찮았습니다. 제 곁엔 소중한 아이들과 몇 번이나 호칭이 바뀌는 동안 함께한 남편이 있었으니까요. 특히 남편 또한 제 옆에서 젊은 총각에서 아저씨가 되어갔으니 전 평생 그런 남편과 서로 고마워하며 의지하고 살고 싶었어요. 하지만 그건 저 혼자만의 바람이었더라고요. 남편은 점차 저에 대한 소중함을 잊어갔거든요. 그러더니 결국 아주 이기적이고 치사한 인간으로까지 변하고 말았죠. 결국 전 그런 남편과 각자의 길을 걷게 됐는데요. 그 과정에 대해 지금부터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저는 크레인 기사이던 아빠와 이불 가게를 하던 엄마 아래서 두 남동생과 행복하게 자랐어요. 두 분 모두 자상하고 다정한 분들이셨거든요. 원래 엄만 식당에서 설거지를 하셨는데 제 나이 10살 때 제법 좋은 자리에 큰 이불 가게를 차리셨어요. 처음 차린 자신의 가게에 애착이 강했던 엄만 정말 열심히 일을 하셨어요. 이불 가게를 소중히 여기기도 했고 자식들을 더 좋은 환경에서 키워주시기 위해서요. 엄만 소중한 공간에 더욱 소중한 것들을 가져다 놓고 싶다며 가게에 가족 사진이나 우리의 졸업 사진 등을 붙여놓기도 하셨죠. 이 가게엔 엄마의 정성과 인생이 담겨 있는 곳이야. 손님들도 그걸 알고 많이 찾아주시니 얼마나 감사한 일이니. 늘 친구와 손님들을 진심으로 대하는 엄마의 마음 덕이었겠죠. 엄마 이불 가게는 아름아름 입소문이 나서 장사가 꽤 잘 됐어요. 단골 손님도 많이 생기면서요. 저와 동생들은 가끔 엄마의 가게에 가서 시간을 보내기도 했기에 그곳에 대한 기억은 우리에게도 참 그리운 색채로 남았었죠. 누나, 결혼 축하해. 매영, 앞으로 저희 누나 우리 대신 잘 지켜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앞서 말했듯 제겐 남동생이 두 명 있었는데 둘 모두 참 착하고 순했습니다. 남매끼린 많이 싸우면서 자란다는데 우린 그렇지 않았어요. 동생들을 잘 부탁한다는 부모님의 말씀에 제가 동생들을 잘 챙긴 것도 있었지만 동생들도 절 잘 따라줬거든요. 저는 나이 27에 2살 많던 남편과 결혼을 하게 됐는데 그때 동생들은 눈물을 글썽이며 직접 제 축가도 불러줬었죠. 동생들이 축가까지 불러줬던 건 절 좋아해서도 있었지만 남편을 진심으로 환영했기 때문이에요. 아유, 우리 사윈 어쩜 이렇게 어른 공경도 잘하고 예의도 바를까? 볼 때마다 아주 예뻐 죽겠어. 그저 여보, 자네 좋아하는 장어 많이 구웠으니까 배부르게 먹고 가게. 공무원이던 남편은 참 착하고 다정한 사람이었어요. 특히 폐지를 줍던 어르신들을 도와드리고 어르신들께 자리 양보도 잘하는 등 어른들에게 잘했기에 인성이 참 바른 사람이다 싶어 결혼을 결심했던 거예요. 게다가 저도 정말 많이 좋아해 줬기에 제 동생들도 친정 부모님도 남편을 많이 좋아했던 거죠. 엄만 특히 우리 사위하며 남편을 정말 많이 아껴주셨어요. 그런 엄만 제가 큰아들을 낳고 작은아들을 임신하고 있던 결혼 2년 뒤 어느 날 폐암 말기 판정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곤 고작 5달 뒤 하늘로 가시고 말았어요. 엄마, 엄마, 여보, 장인어른, 집사람이 쓰러졌어요. 당시 작은아들 임신 8개월 차였던 전 장례식장에서 쉬지 않고 오열을 하다 응급실까지 실려갔었습니다. 이후로도 극심한 슬픔과 스트레스 때문에 하혈까지 한 전 작은 아들을 낳을 때까지 쭉 입원까지 해야 했어요. 까딱하단 저도 뱃속의 작은 아들도 위험해질 수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렇게 힘들게 작은 아들 낳은 지 몇 달 뒤, 전 엄마의 이불 가게를 이어받게 됐습니다. 은영아, 네 엄마 가게 네가 좀 맡아서 해주면 안 되겠니? 너도 네 엄마 추억이 잔뜩 깃든 거기 꿈을 자주 꾼다며. 이대로 거길 그냥 처분하기엔 너무 서글프고 아쉽지 않니? 솔직히 처음엔 가족 모두 엄마의 가게를 팔려고 했어요. 하지만 엄마의 애착이 강하게 남아있던 그곳을 정리하려 해도 참 쉽지가 않더라고요. 결국 전 아빠의 부탁도 있고 저도 너무 마음에 걸려 결심을 했어요. 아빠는 하시는 일이 있었고 동생들은 이불 가게에 뜻이 전혀 없었으니 마침 출산 때문에 회사를 그만뒀던 제가 몇 달 동안 문을 닫아뒀던 가게를 이어받기로 한 거죠. 남편도 그런 제 뜻을 존중해줬고요. 안녕하세요. 몇 달 동안 문이 닫혀 있더니 다시 문을 여셨네요. 어머, 사장님이 바뀌셨나 봐요. 전 사장님 참 좋은 분이셨는데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해요. 전 사장님이 바로 저희 엄마셨는데요. 몇 달 전에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딸인 제가 이어받아서 운영하는 거예요. 그래도 여전히 이불 품질은 좋으니까 편하게 둘러보세요. 그렇게 엄마의 가게를 이어받은 후 저는 정말 열과 성을 다해 가게를 관리하고 운영했습니다. 엄마가 남겨주신 유산이니 소중하게 여기고 싶었거든요. 그랬더니 감사하게도 기존 단골분들과 더불어 새로운 손님들도 많이 찾아와 주시더군요. 덕분에 전 항상 남편보다 많은 벌을 유지했었죠. 착한 남편은 그런 제게 늘 고맙다고 말해주며 제 고생을 존중하고 알아주었습니다. 저는 고맙다, 미안하다는 말의 소중함도 알고 저와 아이들에게뿐만 아니라 친정 식구들에게도 잘해주는 남편에게 너무 고마웠어요. 잦은 불화 때문에 힘들어하는 부부들도 많다는데 저는 참 복받은 사람이다라는 생각을 항상 갖고 살았죠. 에미야, 아무리 맞벌이를 한다고 해도 항상 남편 잘 내줘야 하고 아이들 육아도 네가 더 신경 써야 한다. 저희 시부모님은 아무래도 옛날 분들이다 보니 가부장적인 면이 있으셨습니다. 처음엔 좀 당황했지만 두 분께 따박따박 말대꾸라거나 하진 않았어요. 그렇다고 두 분이 제게 시집살이 시킨 것도 아니었고 시댁에 다녀오면 제가 힘들게 일한 만큼 남편이 집에서 더 잘했었기에 크게 불만이 없었거든요. 남편이 제게 잘했기에 저도 유두리 있게 시부모님 앞에선 네, 네 하고 잘하면서 살 수 있었던 거죠. 하지만 딱 한 사람, 남편의 동생인 시동생만은 늘 불편하더군요. 아, 저 멍청한 자식들. 축구를 손으로 하나? 아, 내가 해도 저것보단 잘하겠다. 이 호랑 말코 같은 인간들. 아, 저딴 식으로 축구할 거면 왜 사냐? 왜 살아? 시동생은 남편보다 6살이 어렸었어요. 조산으로 태어난 몸이 약한 늦둥이였기에 시부모님은 시동생을 굉장히 오냐오냐 키우셨다고 했죠. 남편 또한 어릴 때부터 몸이 약한 시동생을 아끼고 보살폈기에 시동생에게 항상 약한 모습을 보이더라고요. 그래서인지 시동생은 아나무인에 버릇도 정말 없었습니다. 아무리 편하다고 해도 제가 시댁에서 주방 일을 하고 있는데 거실에 철푸덕 누워 엉덩이를 벅벅 긁는다든지 저희 애들을 빼면 식구들 모두 자신보다 다 나이가 많았는데도 가족 앞에서 스스럼 없이 비속어를 내뱉는다든지 정말 보기가 영 좋지 않았죠. 그래도 처음엔 시부모님이 아무 말 안 하시니 가만히 있었는데 이건 아니다 싶어 어느 날엔 시동생을 불러 조용히 타이른 적도 있었어요. 도련님, 제가 정말 조심스럽게 말하는 건데요. 어른들 듣는 앞에서 쌍시옷이니 짐승의 자식이니 하는 말은 좀 조심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건 너무 예의에 어긋나는 일이에요. 어머님, 아버님께 최소한의 공경은 보이셔야죠. 형수님이 뭔데 저희 부모님도 안 하는 훈계를 해요. 전 평생 집에서 이러고 살았는데 부모님도 형도 아무 말 안 했어요. 참 오지랖도 넓으셔. 도련님, 전 그래도 도련님이 가족이라고 생각하니까 용기 내서 쓴소리도 한 건데 그게 형수인 저한테 할 소리세요?
어머님, 아버님하고 제 남편은 참아도 저는 이런 버릇없는 모습 절대 못 참아요. 하지만 시동생은 제 말을 삐딱하게 듣곤 불쾌한 티만 팍팍 내더라고요. 제가 굽히지 않고 화를 내자 슬그머니 도망을 가버리면서요. 그리고 시동생은 그걸 또 시부모님에게 일렀습니다. 시부는 마음에 안 드는 듯 절 못마땅하게 바라봤고 시모는 이렇게 저를 타일렀어요. 애미야, 아무리 네 시동생 행동이 마음에 안 든다고 해도 어떻게 형수가 시동생을 나무랄 수가 있니? 형수랑 시동생은 서로 어려운 관계 아니냐? 우리 아들은 우리가 알아서 잘 다룰 테니까 앞으로 넌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구나. 그리고 우리 막내 말은 험해도 속은 아주 착하고 여린 애야. 착하고 여린 사람이 행동이 저렇다고요? 어머님, 도련님이 회사 상사한테 집에서처럼 행동하겠어요? 아니니까 여태 회사를 잘 다니고 있죠. 도련님도 스스로 아시는 거예요. 자기 행동이 버릇 없다는 걸요. 어머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앞으로 저도 자중은 하겠는데요. 너무 그렇게 감싸기만 하시면 도련님에게 오히려 좋지 않다고 생각해요. 어른에게 말대꾸를 하고 싶진 않았지만 잘못된 시동생을 감싸는 시모의 말에 울컥해 저도 모르게 입 바른 말을 내뱉고 말았습니다. 그 뒤 저는 시동생과 말을 잘 섞지 않았어요. 그 뒤 시동생은 제 눈치만은 조금 보긴 했지만 언행이 썩 바뀌진 않았습니다. 그런 시동생과 얼굴 맞대고 대화해봤자 기분만 상할 게 뻔했고 잔소리를 해봤자 평소 문제가 없던 시부모님과 제 사이에 트러블만 또 일어날 것도 뻔했으니 애써 긁어부스럼을 만들지 않기로 판단한 거죠. 오직 남편만이 시동생의 행동에 대해 제게 민망해하고 미안해했지만 남편도 시동생에게 별 말을 하진 않더라고요. 미안해 여보. 우리 가족이 다들 동생한테 너무 약하거든. 나도 이건 아니라고 생각할 때가 많은데 전에 많이 아팠던 동생을 생각하면 싫은 소리가 잘 안 나오더라고. 그런 남편도 답답했지만 그렇다고 남편이나 시동생이 그 일로 저나 아이들에게 피해를 준 건 또 아니지 않습니까? 그랬기에 전 시동생을 볼 때만 흐린 눈이 되기로 했던 거죠. 하지만 지켜보면 볼수록 시동생이 참 별로라는 생각은 강해질 수밖에 없었어요. 시동생은 제가 결혼한 지 5년 뒤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고 사업을 시작했는데요. 경제관념이 없어 카드값까지 종종 시부모님에게 빌리던 사람이 모아둔 돈이 어디 있었겠어요? 그때 시동생은 무작정 회사부터 때려치운 뒤 100% 시부모님의 도움으로 사업을 시작하더라고요. 에이, 짜증나. 아직 세상이 제 진가를 잘 못 알아보는 것 같아요, 어머니, 아버지. 너무 운이 없었다고요. 전 잘못한 거 하나도 없어요. 야, 임마. 그래도 어머니, 아버지 돈을 다 까먹었으면 죄송하다는 말씀은 드려야지. 형, 사업은 원래 하늘의 뜻에 달린 거야. 부모님도 원래 나한테 돈 돌려받을 생각 없이 빌려주신 건데 이게 왜 내 잘못이야? 나 가뜩이나 속상한데 형까지 왜 그런 소리를 해? 아유, 됐다 됐어. 그래, 네 속도 말이 아니겠지. 하지만 별다른 준비도 없이 사업을 시작한 시동생은 딱 3년 만에 파업을 하게 되고 말았어요. 다행히 빚은 남기지 않았지만 시동생은 빌려간 시부모님의 돈을 홀라당 다 까먹어버리게 됐죠. 하지만 시동생은 사과 한마디 없이 애꿎은 세상만을 탓하더군요. 보다 못한 남편이 넌지시 쓴소리를 했었지만 시동생은 귓등으로도 듣지 않았어요. 그렇게 몇 년을 백수로 놀고 먹다 시동생은 다시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역시나 시부모님의 돈으로요. 그래도 그 사업은 수익이 들쑥날쑥하나마 계속 유지가 되더라고요. 봤지 형? 나 원래 이렇게 능력 있는 놈이라니까. 꾸준한 수익이 있던 것도 아닌데 시동생은 굉장히 기고만장해했습니다. 그런 시동생은 두 번째 사업을 시작한 후 무려 두 번이나 결혼할 뻔했었어요. 심지어 두 사람 모두 무척 참하고 멀쩡한 여자들이었죠. 하지만 시동생은 한 번은 바람을 피워서 또 한 번은 예비 장인 장모님 앞에서 술주정을 부려서
두 번 모두 파혼을 당했습니다. 파혼 이유들을 듣고 제가 얼마나 시동생을 한심해했는지 몰라요. 그래도 그런 시동생만 아니면 전 시댁 식구들과는 별 문제가 없었어요. 하지만 결혼한 지 15년 뒤부터 이젠 남편이 변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여보, 당신 해도 해도 너무하는 거 아니야? 아무리 어머님, 아버님 댁이라고 해도 그렇지. 어떻게 내가 주방에서 일하는데 소파에 누워서 한 번은 안 일어나. 그 도련님도 내가 밥상 차릴 땐 슬쩍 눈치 보는 신용이라도 했는데 당신 휴대폰으로 게임만 하고 있었잖아. 어차피 안절부절 못 해봐야 할 것도 없는 거 좀 편하게 있으면 어때서 그래? 그래도 정도라는 게 있지. 그리고 시댁에서만 그랬으면 다행이게? 당신 어제 시댁에서 돌아와서 옷이랑 양말도 죄다 벗어서 방바닥에 늘어놓고 그냥 자버렸잖아. 돌아오는 길에 마트에서 장 본 것도 나랑 애들이랑 같이 정리할 생각조차 안 하고 심지어 오늘 아침에 다 같이 청소하자고 했더니 아예 안방문을 걸어 잠그고 다시 자버리질 않나? 당신 대체 왜 그래? 전엔 당신 부모님 댁 다녀오면 집에서 더 잘하려고 하기라도 하더니 요샌 시댁에 다녀오든 말든 집에서 아무것도 안 하잖아. 15년이나 됐으면 당신도 그냥 그러려니 할 때도 되지 않았어? 솔직히 며느리들 중에 시댁에서 일 많이 안 하는 사람이 어딨어? 집안일만 해도 그래. 원래 집안일은 여자가 더 많이 하는 거야. 나 정도면 그래도 그동안 많이 도와준 거지. 뭐? 여잔 더 힘들어도 된다고 누가 그래? 아, 당신 부모님? 당신도 그게 잘못된 걸 알아서 그동안 나한테 미안해하고 살았던 거잖아. 아이, 몰라, 몰라. 좀 대충대충 편하게 좀 살자. 아우, 스트레스 받아. 나 낚시 갈 거야. 이 와중에 낚시? 그래, 가버려. 가서 아예 들어오지도 마. 남편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시댁에서뿐만 아니라 남편은 집에 돌아와서도 손도 까딱 안 하기 시작했어요. 제게 늘 미안해하고 고마워하던 사람은 온데간데 없었죠. 주말엔 가족과 시간을 보내지도 않고 혼자 골프를 치고 낚시를 하러 다니며 놀러 다니기만 바빴어요. 너희들 요새 공부는 열심히 하고 있는 거야? 요새 성적 얼마나 받는지 이 아버지한테 말해봐. 떨어지기만 했어 봐. 아주 혼쭐을 내줄 줄 알아. 평소에 애들한테 관심도 없는 사람이 대뜸 애들 불러다가 혼쭐은 무슨 혼쭐이야? 당신이 그러니까 애들이 점점 당신하고 밥 먹기도 불편해하잖아. 집안일과 아이들에게 아예 관심이 없어진 남편을 아이들조차 점점 불편해하기 시작하더군요. 남편은 그런 아이들에게 한 번씩 성적을 취조하듯 묻곤 했는데 맨날 노느라 밤 늦게야 들어오던 인간이 그러는 꼴이 곱게 보였겠어요? 갑자기 불러서 대뜸 훈육부터 하려던 남편을 말리며 그럴 때도 참 많이 다퉜습니다. 뿐만 아니라 남편은 점점 결혼할 둘째네 집에서 함께 살던 친정아빠를 뵈러 가는 것도 귀찮아 했어요. 매년 돌아오는 생신인데 꼭 내가 가야 돼? 그냥 당신이랑 애들만 다녀와. 나 골프 치러 다녀올 테니까. 뭐? 해도 해도 진짜 너무한 거 아니야? 우리 아빠가 평소 당신한테 얼마나 잘해주셨어? 근데 평소에 아빠 뵈러 가자고 해도 그렇게 안 가더니 이젠 생신에마저 안 간다고? 여보, 여보! 그것만으로도 너무 서운했건만 어느 날엔 저희 아빠 생신에까지 골프를 치러 간다고 하지 않겠어요? 제가 화를 내니 눈치를 보다 집 밖으로 후다닥 도망까지 가며 말입니다. 그런 남편에겐 친정 식구들도 점점 좋은 마음을 잃어갔죠. 너무 화가 난 전 남편과 똑같이 행동해주기도 했었어요. 뭐? 우리 어머니 생신인데 며느리는 당신이 안 간다고? 당신 지금 나한테 복수하는 거야? 며느리랑 사위랑 같아? 뭐가 달라? 나도 이렇게까진 하고 싶지 않았어. 근데 우리 아빠를 무시하는 당신을 위해서 내가 왜 굳이 가서 시댁 집안일을 도맡기까지 해야 돼? 역지사지할 줄 알아야지 사람이. 한 번은 저도 남편처럼 시댁에 가지 않았더니 남편은 노발대발을 하더군요. 하지만 전 굴하지 않고 시댁에 가지 않았어요.
그날 남편과 함께 시댁에 갔던 아이들에게 물어보니 남편도 자기 행동이 잘못됐다는 걸 알긴 알았던 모양이었어요. 엄마가 많이 아파서 같이 못 왔다고 아버지가 할머니한테 말씀하시던데요. 할머니는 아무리 아파도 시어머니 생일에 며느리가 어떻게 안 오냐고 투덜대긴 하셨는데 그 뒤로 별말은 더 안 하셨어요. 제가 아프다는 얘기를 듣고도 투덜댔다는 시모에게도 정이 뚝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 남편은 처음으로 제게 사과를 하며 이러더라고요. 여보, 장인어른 생신 때까지 내가 안 간 건 잘못이었던 것 같아. 다음부턴 안 그럴 테니까 당신도 이젠 기분 풀어줘. 어? 한 번만 더 내 친정에 경우 없이 굴어봐. 그땐 나도 이렇게 똑같이 갚아줄 테니까. 그 뒤 남편은 명절이나 아빠 생신 땐 친정에 가긴 가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다시 시댁의 기본적인 도리는 하고 살았죠. 하지만 남편은 여전히 집안엔 관심이 없었습니다. 결혼해서 오래 살면 애들 부모로만 묶여 있을 뿐 동거하는 남처럼 변하는 경우가 있다더니 남편이 딱 그 꼴이었어요. 처음엔 그래도 남편이 변하길 기다렸던 전 언젠가부터 그냥 포기하고 남편과 냉랭해졌죠. 그렇게 우린 마치 동거만 하는 남 같은 사이가 되어갔어요. 그런데 남편이 변한 지 5년쯤 됐을 때 친정에 큰 난리가 생겼습니다. 당시 막내는 하던 장사가 크게 망해 오토바이로 배달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었어요. 빚을 갚고 올케와 조카를 부양하기 위해서요. 당시 올케는 회사를 다니고 있었지만 혼자 빚과 생활비 모두를 감당하기엔 역부족이었죠. 제가 돈을 빌려주려고 했지만 막내는 자기 힘으로 일어날 수 있다며 거절을 하더군요. 그건 항상 긍정적이던 올케도 마찬가지였어요. 저흰 정말 괜찮아요, 형님. 남편도 형님께 패기치기 싫어하고요. 열심히 일하면 금방 빚도 갚고 남편도 다시 일어날 수 있을 거예요. 걱정해 주셔서 감사해요, 형님. 친정 아빠도 막내를 도와주고 싶어 하셨지만 여력이 없으셨습니다. 아빠를 모시고 살던 둘째가 넷이나 되는 조카들이 점점 커가자 대출을 받아 무리해서 더 넓은 집으로 이사 간 지 얼마 안 됐었거든요. 서울 집값이 만만치 않으니 아빠도 그런 둘째에게 돈을 보태셨던 거죠. 그래도 노후 자금이 남아 있으시긴 했지만 착한 막내가 그 돈을 받을 리 만무했어요. 그런데 그런 열악한 상황에서 막내에게 큰 사고가 났던 겁니다. 형님, 저희 남편 지금 응급수술 받고 있어요. 일을 하다가 크게 사고가 났다는데요. 그때 애 아빠 몇 미터가 넘게 날아갔었대요. 제 남편 잘못되면 어떡해요? 배달 일을 하던 막내는 교통사고로 인해 크게 다쳐 대수술을 받게 됐어요. 전화로 올케에게 그런 비보를 듣고 전 울며 불며 남편에게 부탁했습니다. 여보, 우리 동안이 가여워서 어떡해? 심지어 지금 걔네 동안이 수술비조차 내기 힘들 거야. 돈 없어서 보험까지 다 해지했다고 했는데 병원비든 수술비든 어마어마하게 들지 않겠어? 여보, 우리가 동안이 수술비랑 병원비라도 좀 내주자. 어? 뭐? 아, 싫어. 안 돼. 한 번 주면 두 번이 되고 또 세 번이 되는 거야. 막내 처남도 진짜 갈수록 첩첩산중이다. 여태 다쳤을 때 수술 받을 돈조차 못 모으고 뭘 했대? 그런데 그 와중에 기가 막히게도 남편은 제 부탁을 딱 잘라 거절하더라고요. 심지어 남편은 막내의 걱정은커녕 인상을 쓰며 이런 말까지 덧붙였어요. 솔직히 나 처남이 거절하긴 했지만 당신이 전에 처남비 도와주고 싶다고 했을 때도 속으론 되게 싫었어. 가정을 꾸렸으면 그런 것 원래 자기들끼리 알아서 해야 되는 거잖아. 돈 문제로 형제들까지 힘들게 만드는 거 진짜 미련한 짓이야. 뭐? 미련? 당신 지금 말 다 했어? 자기 처남이 다쳤으면 걱정부터 해야지. 뭐가 어쩌고 저째? 얘도 잘해보려고 하다 안 된 거잖아. 그리고 막말로 당신이 내 동생에 대해 그렇게 말할 처지가 되는 거야? 막내는 그래도 자기 돈으로 장사 시작해서 망한 거고 어떻게든 뒷수습도 스스로 하려고 노력했어.
근데 도련님은 아니잖아. 막말로 도련님이 이런 상황이었으면 당신 어떻게 했겠어? 그래도 똑같이 안 도와줬을 거야. 덕수가 부모님 도움을 받은 거지. 내 도움을 받았었어? 아니잖아. 웃기시네. 내가 당신을 몰라? 지금 내 동생 목숨이 달렸는데 당신한테 정말 실망이다. 아무리 사람이 변했다지만 이렇게 인면수심이 됐을 줄은 꿈에도 몰랐어. 치사한 말이지만 당신이 먼저 치졸하게 나왔으니까 하는 말인데 우리 집 재산 형성에 내가 훨씬 많이 기여한 거 알지? 벌이도 내가 더 많았고 내가 한 재테크로 모은 돈도 더 불릴 수 있었던 거잖아. 그러니까 난 무조건 내 동생 도와줄 거야. 뭐? 당신 마음대로 돈을 준다고? 그런 게 어딨어? 여기 있어. 왜? 난 아무리 당신 동생이 싫었어도 이런 위급한 상황이었으면 당연히 도와줬을 거야. 사람 목숨이 경각에 달렸으니까. 게다가 내 동생들이 말은 이불 가게 뜻이 없다고 했었지만 사실 애들이 나한테 가게 양보해 준 거나 다름없는 거 알지? 애초에 내가 엄마 이불 가게 물려받지도 않았으면 우리 이만큼 잘 살지도 못했어. 내 말이 틀려? 그건 그래서 그동안 당신 처가에 더 잘한 거잖아. 그만큼 당신 집에도 나 잘했었어. 그, 그건 그렇지만 저는 남편에게 정말 크게 실망했습니다. 가뜩이나 정이 떨어져 있던 인간이 저러니 정말 적의 가족인가 싶더라고요. 남편은 반대했지만 저는 끝내 막내를 도와줬어요. 수술비와 병원비, 그리고 약간의 생활비까지도요. 제가 맞이기도 했지만 엄마의 가게를 물려받은 이상 제가 동생들보다 더 많은 수혜를 받았다고 여겼기에 당연히 제가 도와야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물론 엄마의 가게를 이어받은 뒤 제가 더욱 열심히 가게를 운영하고 약간의 재테크까지 하며 재산을 불린 건 사실이지만 그래도 애초에 엄마의 가게가 아니었으면 우린 그렇게 넉넉하게 살 수 없었을 거예요. 남편도 그 사실을 알았기에 아무 말도 못했던 거죠. 정말 감사해요, 형님. 이 은혜를 제가 어떻게 갚아야 할지. 은혜는 무슨, 그런 말 하지 마, 올케. 나야말로 우리 동안이 곁을 지켜줘서 올케한테 너무 고마워. 올케, 동안이 꼭 금세 훌을 털고 일어날 테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 알았지? 올케와 뒤늦게 의식을 차린 막내는 제게 많이 고마워했습니다. 이후 전 자주 막내 문병도 가고 올케 대신 간병도 해주며 막내네를 도왔어요. 그 사이에 남편도 딱 한 번 막내를 문병 오긴 했었는데 이미 남편에게 정이 떨어진 전 그조차도 달갑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그마저도 딱 5분 동안 귀찮은 듯한 태도로 막내를 문병하곤 금세 돌아가 버렸거든요. 이후 막내는 치료와 꾸준한 재활 끝에 다행히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나중엔 괜찮은 직장에 취직도 했죠. 막내는 힘들 때 도와준 제게 고마워하며 언젠간 꼭 제 도움을 갚겠다고 말하더군요. 누나, 내가 지금은 당장 힘들지만 누나 돈은 꼭 갚을게. 누나가 갚지 말래도 갚을 거야. 있지, 누나? 한 번 죽다 살아나니까 나 살아갈 용기가 더 생겼어. 솔직히 전에 너무 절망적이었거든? 근데 저승문턱까지 갔다 와 보니까 세상에 못할 일이 뭐 있겠나 싶더라고. 그래서 나 내 옆을 지켜준 집사람이랑 우리 아이, 그리고 누나한테 보답하기 위해서라도 정말 열심히 살 거야. 정말 고마워, 누나. 고집센 막내의 성격을 알기에 어차피 갚지 말래도 듣지 않겠다 싶어 돈은 아주 천천히 갚으라는 말만 해줬습니다. 그렇게 막내의 위기는 넘겼지만 남편에 대한 제 마음은 더더욱 바닥이 나고 있었어요. 막내 일로 솔직히 너무 정이 떨어져 갈라서고 싶다는 마음까지 생겼지만 당시 고3이던 작은 아들을 생각해 꾹 참았었죠. 그렇게 남편과 한 집에 사는 남처럼 살다 보니 어느새 1년이란 시간이 훌쩍 흘러버리더군요. 통장 정리한 지가 너무 오래됐네. 오늘 장사하다 중간에 은행에 좀 다녀와야겠다. 어느 날 전 오랜만에 통장 정리를 하게 됐습니다. 저와 남편은
저축을 각자 명의 통장 2개에 나눠서 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관리는 함께 했었죠. 통장 정리는 늘 한 번씩 제가 했었고, 당연히 통장 비밀번호도 알고 있었기에 전 아무 생각 없이 남편과 제 통장을 정리하러 은행에 갔습니다. 그리고 남편의 통장 내역을 본 전 순간 경악하고 말았어요. 이게 뭐야? 2억? 2억 전부를 도련님한테 보냈다고? 당시 제 통장엔 약 3억, 남편 통장엔 2억 정도가 들어 있었어요. 그런데 최근 날짜에 남편이 자기 통장에 든 돈의 대부분인 2억을 시동생 통장으로 이체했었더라고요. 저는 너무 놀라 그날 저녁 남편에게 따져 물었어요. 은행에서 전화를 걸었지만 일 때문에 통화가 힘들다기에 문자로 이야기하기보단 얼굴을 보고 묻기를 택했던 거예요. 그리고 그때 남편의 대답은 기가 차게 그지없었습니다. 아, 그 돈? 덕수 신혼집 마련하는데 필요하다길래 빌려줬어. 그제가 잔금 치르는 날이라길래 말이야. 당신도 알잖아. 덕수 사업 요새 어려워져서 덕수 돈 없는 거. 뭐? 2억을 나랑 상의도 없이? 남편은 태연하게 시동생에게 그 돈을 빌려줬다고 하더라고요. 당시 시동생은 또 결혼할 여자를 데려왔었습니다. 이번에도 파혼하려나 했더니 이번엔 임잘 만난 건지 시동생은 순조롭게 결혼을 진행하더라고요. 제가 통장 정리를 했던 날이 시동생의 결혼이 일주일 남았을 때였어요. 그래도 시동생이니 남편과 어느 정도 추기를 할 생각은 하고 있었는데 남편이 멋대로 2억을 보냈다니 기가 찰 노릇 아니겠어요? 시동생의 사업이 어려워진 건 어려워진 거고 2억을 저와 상의도 없이 보낸 건 다른 문제잖아요. 심지어 제 동생의 수술비는 조금도 내기 싫어하던 인간이요. 저는 화가 나서 따졌습니다. 내 동생 수술할 땐 한 푼도 주기 싫어하더니 당신이 지금 제정신이야? 그 돈을 다 당신이 혼자 벌었어? 2억이 얼마나 큰 돈인데 돈 귀중한 줄도 모르는 당신 동생한테 멋대로 빌려줘? 왜? 당신은 당신 동생이 우리 막내 같은 상황이었어도 절대 돈 안 빌려줬을 거라며? 근데 지금이 우리 막내 때보다 위급한 상황이야? 그것도 아니잖아. 아니, 그땐 그냥 당신이 하도 화를 내니까 아무 말이나 내뱉은 거지. 동생이 신혼집 구할 돈 좀 빌려달라는데 형이 돼서 어떻게 안 도와줘. 막내 처남은 정 급하면 큰 처남이나 장인어른이 빌려줄 수도 있었지만 내 동생은 나 아니면 도와줄 사람이 없잖아. 우리 부모님이 이젠 돈이 없으시니까. 내 동생 혹시 신혼집 구할 돈도 없다고 여자 쪽에서 또 파혼하자고 하면 너무 불쌍하잖아. 그냥 준 것도 아니고 덕수가 10년에 걸쳐서 다달이 조금씩 갚는다고 약속했어. 우리 돈도 많은데 솔직히 당장 2억 없어도 되잖아. 어? 남편은 제가 화를 내자 제가 이렇게 화를 낼까봐 미리 말을 못했다고 당당하게 말하더군요. 저는 그 모질이에게 멈추지 않고 소리쳤어요. 불쌍해? 자기가 바람 피우고 술주정 부려서 파혼당한 사람이 대체 뭐가 불쌍해? 자업자득이지. 그리고 당신 부모님이 돈 없는 건 다 당신 동생이 사업자금 한 번도 갚은 적이 없어서 그런 거 아니야? 부모님한테 빌린 돈도 안 갚는 사람이 형한테라고 갚겠냐? 그리고 그걸 나한테 한마디 상의도 없이 빌려주면 어떡해? 그게 당신 돈이야? 우리 돈이면 내 돈이나 마찬가지지. 웃기지 마. 당신 월급으로만 그 돈 모으려면 몇 년 동안 한 푼도 안 쓰고 당신 그 좋아하는 골프는 꿈도 못 꾸면서 살아야 돼. 근데 어떻게 그런 큰 돈을 나랑 상의도 없이 빌려주냔 말이야. 글쎄 걔가 갚는다고 약속했다니까. 왜 그렇게 내 동생을 못 믿어? 당신은 매번 내 동생을 너무 폄하하는 것 같아. 나 형으로서 당신 그런 태도 솔직히 정말 기분 나빴어. 내 동생은 내가 알아서 챙길 거니까 당신이 신경 꺼. 그래? 알았어. 그렇게 해 그럼. 오히려 고맙네. 이참에 나도 내 동생들, 내 가족은 나 혼자 알아서 챙기고 사면 되겠네. 난 앞으로 당신 가족들한텐 평생 신경 끌 거야. 갚기는 개뿔. 분명 당신도 당신 동생이 돈 안 갚을 거 알고 있었을 거야. 근데 그냥 나한테 남은 돈만 믿고 좋은 형 행세해보고 싶었던 거 다 알아. 바보도 아니고
남편이 시동생에게 그 돈을 정말 받을 거라고 생각했겠습니까? 제 돈과 정년이 없는 저만 믿고 형 노릇을 한 게 뻔했죠. 남편은 아무 말도 못하고 콧방귀만 흥하고 끼더라고요. 다음날 저녁, 저는 그런 남편 보란 듯이 제 통장을 식탁 위에 펼쳐뒀어요. 그러자 퇴근한 남편은 이내 제 통장을 보고 기겁해서 소리쳤습니다. 당신 미쳤어? 왜 남은 전 재산을 막내 처놈한테 보내줬어? 저는 제 통장에 있던 3억을 막내 통장으로 보내버렸거든요. 이미 정이 털릴 대로 털렸기에 저는 남편과 이혼할 생각이었어요. 하지만 너무 열이 받아 이혼 전에 남편에게 똑같이 대갚아주려 그런 일을 벌였던 거죠. 어차피 잠시 돈을 보내뒀을 뿐 막내가 다시 돌려주기로 했었거든요. 아니나 다를까 남편은 노발대발하고 난리가 났더라고요. 내 동생은 내가 알아서 챙긴다고 했잖아. 그래서 나도 내 통장에 있는 돈 막내 쓰라고 보내준 건데 왜? 당신은 되고 왜 나는 안 돼? 그래도 그렇지. 나야 당신한테 남아있는 돈이 있었으니까 그런 건데 당신이 그 돈을 다 막내 처남을 주면 우리한테 뭐가 남아? 나한테 복수하겠다고 3억을 버려버려? 그럼 1억이라도 남겨두지. 왜 난 2억 보내줬는데 당신은 3억을 보내줘? 내가 당신보다 벌이가 항상 두세 배 많았는데 이 정도에 더 줄 수 있는 거 아니야? 당신 그동안 당신 벌이론 맞지도 않는 사치 실컷 하고 다녔지? 비싼 골프 회원권에 여행에 낚시 고급 장비에 당신 나한테 말도 없이 차도 새로 뽑았었잖아. 이젠 그 분수에도 안 맞는 생활도 다 끝이야. 난 더 이상 당신이랑 안 살 거니까. 뭐? 나랑 안 산다고? 그럼 내가 당신이 아무리 변하고 생쇼를 해도 당신은 안 떠날 줄 알았어? 무슨 자신감이야 대체? 사람이 변해도 너무 변한 당신하고 내가 왜 여태 안 갈라섰는 줄 알아? 분수에도 안 맞는 당신 사치를 내가 왜 참아준 줄 아냐고. 애들 때문에? 그것도 맞지만 그래도 당신이 전에 너무 좋은 사람이었으니까 그 고마움 때문에 참을 만큼 참았던 거야. 근데 이젠 다 끝이야. 나에 대한 소중함도 다 잊고 가족을 등한시하게 된 당신 같은 사람이랑 더는 못 살아. 이제 그만 이혼해. 나랑 이혼하고 어디 그렇게 소중히 여기던 당신 동생만 보고 잘 살아봐. 저는 그 한심한 남편에게 속에 담아뒀던 말을 쏟아내며 이혼을 선언했습니다. 무슨 자신감인지 남편은 제가 자신과 이혼을 할 거라곤 상상도 못했었나 보더군요. 남편은 얼굴이 경악으로 일그러졌다가 이내 오열을 하며 저를 붙잡기 시작했거든요. 여보, 내가 잘못했어. 동생한테 그 2억 다시 얼른 돌려달라고 할게. 결혼한 지가 벌써 21년째인데 이제 와서 이혼이라니. 20년이 됐든 30년이 됐든 그게 무슨 상관이야? 익숙함에 속아 소중함을 잃지 말라는 말이 있어. 그렇게 내가 정도껏 봐줄 때 잘했어야지. 2억을 당신 동생이 어떻게 돌려줘? 벌써 잔금 다 치렀다며. 그럼 막내 처남한테 준 3억으로 그 돈 그냥 퉁치면 안 될까? 여보, 당신 돈 때문에 화나서 그런 거잖아. 어? 아니, 돈도 돈이지만 난 변해도 너무 변해버린 당신 모습에 실망한 거야. 나랑 애들한텐 이제 아무 관심도 없고 내 친정 식구들마저 우습게 여긴 당신이란 인간한테 당신이 멋대로 당신 동생한테 돈 빌려준 거? 그동안 멋대로 사치한 거? 다 재산 분할할 때 당신한테 불리하게 작용할 테니까 어디 기대해. 남편은 절대 이혼할 수 없다며 이제 와서 싹싹 잘못을 빌더군요. 하지만 이미 6년이라는 시간을 참았던 전 더 이상 남편에게 기회를 줄 생각이 없었죠. 물론 그로부터 얼마 뒤 막내는 다시 제게 3억을 고스란히 돌려주었습니다. 어차피 동생이 이혼 후에 그 돈을 돌려준다고 해도 재산 은닉으로 제게 불리하게 작용될 수가 있었으니까요. 여보, 제발 다시 한 번만 생각해줘. 나 이제 와서 호래비로 늙기 싫어. 난 이제 당신하고 같이 늙기 싫거든? 그러니까 진즉 잘하지. 이제 와서 왜 이래? 꼴 보기 싫으니까 평소처럼 나가서 놀든지 해.
전엔 제발 나랑 애들이랑 시간 좀 보내자고 해도 맨날 밖으로만 나돌더니 왜 안 나가고 집을 계속 서성여? 남편은 그날 이후 계속 저를 붙잡으려고 들었습니다. 하지도 않던 집안일을 기웃거리고 외출도 않고 제게 싹싹 빌기만 했죠. 하지만 전 매몰차게 아예 이혼 소송을 걸어버렸어요. 다행히 아이들은 각자의 대학 근처에서 자취를 하고 있었기에 부모의 이런 못난 꼴을 안 보일 수 있었습니다. 착한 아이들은 제가 덤덤히 사정을 얘기하며 당분간 집에 오지 말라고 하니 제 가게로 찾아와 절 위로해 주더라고요. 엄마, 엄마가 어떤 결정을 하시든 저랑 동생은 엄마 편이에요. 엄마가 오죽하셨으면 이혼을 선택하셨겠어요. 사실 아버지가 우리한테도 엄마 좀 설득해 달라고 전화 왔었는데요. 우린 할 말 없다고 거절했어요. 엄마, 엄마 곁엔 저희가 있으니까 힘내세요. 그런 아이들의 위로에 참 힘이 났습니다. 전 당연히 시동생의 결혼식에도 당연히 가지 않았고, 그제야 남편은 시댁에 이혼할지도 모른다고 얘기를 한 모양이더군요. 시동생의 결혼식이 끝난 뒤 시모는 제게 전화해 난리를 쳤거든요. 예, 기가 막혀서 원, 이혼? 우리가 오늘 새 사돈 어른들한테 얼마나 면목 없었는 줄 알아? 망신스러워서 진짜. 너 우리 아들보다 돈 좀 잘 번다고 유세 떠는 거니? 형이 돼서 동생 신혼집 마련하는데 돈 좀 보태줄 수도 있지. 그걸 가지고 이혼하네 만회하고 있어? 너 내가 마지막으로 기회 줄 테니까 당장 우리 덕규한테 사과하고 그 이혼 소리 집어넣어라. 어? 나랑 네 시애비한테도 찾아와서 용서 구하고. 어머님, 어머님 큰아들도 그렇고 어머님도 그렇고 왜 이렇게 상황 파악을 못하세요? 전 이미 이혼 생각이 확고한데 왜 다들 이혼을 못 받아들일까요? 아마 이제 와서 절 놓치기가 아쉬워서 그런 거겠죠? 어머님, 제가 그동안은 그래도 시어머니라고 말을 못했었는데요. 이렇게 먼저 저한테 나쁘게 나오시니 저도 한결 마음 편하게 하고 싶었던 말 할게요. 자식들 그렇게 오냐오냐 키우면 결국 망가지는 거 어머님 자식들이에요. 그러니까 제발 정신 차리세요. 진심으로 어머님을 위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럼 이만 끊습니다. 그 부모의 그 자식이라고 시모는 제가 죄송한 마음도 들지 않게끔 확실하게 제 정을 떼어내 주더라고요. 이후 남편은 승산이 없으니 결국 이혼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재산 형성에 기여한 비율이 높게 평가되기도 했고 남편에게 불리하게 작용된 부분들이 더해져 아주 유리한 재산 분할을 받게 됐어요. 아이들이 중학생 때 입주했던 아파트도 제 앞으로 남게 됐죠. 애들이야 다 성인이 됐으니 양육비 분쟁은 할 필요도 없었어요. 아이들은 불편한 사이인 남편보단 저와 사는 길을 택했습니다. 고맙게도 아이들은 이혼 후 제가 걱정된다며 자취를 그만둔 뒤 먼 거리 통학을 감수하고 집으로 들어와 주더라고요. 남편은 이혼 후 시댁에 들어가 살게 됐고요. 형님, 제발 이러지 마세요. 저희 너무 부담스러워요. 동서 말이 맞아요, 형님. 가뜩이나 형님 이혼하셔서 저희 마음이 안 좋은데 왜 저희한테 이런 도움까지 주세요? 전 이혼 후 두 올케에게 재산 중 일부를 나눠줬습니다. 막내 올케는 막내를 간병하며 회사를 휴직까지 했었고 막내 또한 몸이 회복될 때까지 일을 못했었기에 남은 빚이라도 갚으라는 의미였죠. 그리고 큰 올케도 막내 올케만큼이나 고마운 사람이었어요. 저희 아빠를 어떨 땐 친딸인 저보다 더 친딸처럼 소중하게 모셔줬으니까요. 게다가 최근 둘째가 구조조정으로 실직까지 한 상태라 넉넉지 않던 둘째네 사정을 알았기에 막내네처럼 도움을 줬던 거예요. 그냥 받아. 예전에야 남편이 있으니까 내 마음대로 큰돈을 줄 수는 없었지만 이젠 참견할 사람이 없잖아. 그래서 이제라도 동생들을 돕고 싶었어. 큰올케네도 우리 아빠 모시느라 집 대출금 꽤나 받았었잖아. 애들 넷 키우는 것만 해도 힘들 텐데 내 동생들이 아닌 올케들한테 돈을 보낸 건 내 고마움을 그렇게라도 표현하고 싶었기 때문이야.
항상 고마워 올케들. 누나, 누나 마음은 알겠는데 우린 아직 누나가 빌려줬던 돈들도 아직 못 갚았잖아. 이건 너무 부담스러워. 엄마가 남겨주신 가게가 아니었으면 난 이만한 돈을 모으지도 못했을 거야. 근데 너흰 한 번도 그 가게에 대한 지분조차 나한테 요구한 적이 없었잖아. 이건 그 대신이라고 생각해줘. 그래야 나도 마음이 편해. 올케들도 동생들도 끝까지 거절하려고 했지만 결국 제 고집이 이기고 말았습니다. 아빤 제 이혼에 속상해 하시면서도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우애 좋게 자랐다며 엄마 사진을 보고 눈물 지으셨죠. 또한 저는 이혼 후 큰올케를 위해 아빠를 저희 집으로 모시려고 했어요. 아빠도 올케에게 미안하다며 저희 집으로 오시려 했는데 그때 큰올케는 울기까지 하며 반대를 하더라고요. 아버님, 부모님 두 분 모두 여인제게 아버님은 부모님이나 마찬가지인 거 아시잖아요. 이젠 저랑 살기 싫으신 거예요? 그런 거 아니면 가지 마세요. 제가 더 잘할게요. 아무리 저희 아빠가 잘해주셨다고 한들 어떤 며느리가 시아버지를 이렇게 소중히 여겨준답니까? 차마 그런 올케에게 아빠를 빼앗아 올 순 없겠더라고요. 아빠도 그런 올케에게 고마워하며 결국 둘째네 집에 남으셨죠. 그렇게 2년이 지난 지금 둘째는 여전히 아빠를 모시며 잘 살고 있어요. 둘째는 다시 취업도 했고요. 막내네 또한 아주 잘 지내고 있고 힘든 지금의 시기만 지나면 꼭 제 돈을 갚겠노라 아직도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특히 올케는 조금씩 제게 돈을 갚기 위해 돈을 모으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하지만 전 사실 그 돈을 받을 생각이 없어요. 아직 어떻게 거절해야 될진 모르겠지만은요. 그런 동생 내외들과 아빠처럼 지금 저도 너무 잘 살고 있습니다. 아빠 동생들에게뿐만 아니라 고마운 두 올케에게도 정말 잘하면서요. 스트레스는 만병의 근원이라더니 정말 맞는 말인 것 같더군요. 전 남편과 살 땐 괜히 몸도 아프고 두통도 심했었는데 이혼하고 나니 몸도 마음도 너무 개운하더라고요. 성인인 아이들도 별로 챙겨줄 것이 없어 전 일하거나 친정 식구들을 만날 때 제외하면 친구들도 만나고 취미생활도 즐기며 사는 중입니다. 요즘엔 건강에도 좋은 사이클에 빠져 있어 주말에 종종 자전거를 타러 공원이나 한강도 나가곤 해요. 엄마, 이젠 저희보다 자전거를 더 잘 타시는 거 아니에요? 엄마 아직 젊다. 너희들 앞으로 긴장해. 가끔은 효자인 아이들과도 함께 자전거를 탈 때면 이게 바로 행복인가 싶습니다. 아이들은 가끔이나마 전 남편과 연락하고 사는데 들어보니 전 남편과 전 시댁 식구들은 아주 처량하게 살고 있다더군요. 우선 전 남편은 시동생에게 빌려준 2억은 역시나 만져보지도 못했다더라고요. 역시 돈을 갚고 있지 않던 시동생은 1년 전에 사업이 쫄딱 망했다네요. 그리고 볼 것 없어진 시동생을 동서는 뻥 차고 이혼해버렸다고 해요. 그 뒤 시동생은 제 전 남편처럼 다시 시댁에 들어가 살며 여태 백수라고 합니다. 엄마, 아버지랑 작은아버지, 우리가 할머니, 할아버지 집에 갈 때마다 싸우고 있더라고요. 아버진 작은아버지한테 돈 갚으라고 화내고 작은아버진 준 거면 그냥 준 거지 뭘 돌려받을 생각을 했냐고 뻔뻔하게 말하면서요. 지금 전 남편은 혼자벌이로 시동생과 시부모 모두를 부양하며 사는 중이라더군요. 시부모 또한 시동생 때문에 남은 재산은 집 한 채가 다였으니까요. 아이들은 제게 전 남편과 시동생이 맨날 박터지게 싸우며 살고 있다고 말해주었어요. 그들의 한심한 최후에 괜히 저까지 아이들에게 부끄러워져 얼굴이 달아오르더라고요. 오래도록 같이 살다 보면 제 전 남편처럼 배우자에 대한 소중함을 잊어버리는 사람이 많다더군요. 그런 사람들이 제 사연을 듣고 뒤늦게나마 정신이 번쩍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주 늦은 뒤에 땅을 치며 후회해봤자 돌아선 상대방의 마음은 절대 돌아오지 않는 법이니까요. 있을 때 잘하는 건 결국 나 자신을 위한 일임을 꼭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올 한 해도
이제 정말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좋은 한 해를 보내신 분들이든 좋지 않은 시기를 보내고 계신 분들이든 모두 남은 연말만은 의미 있고 뜻깊은 시간 보내셨으면 좋겠어요. 그럼 전 이만 사연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가족들과 행복한 삶을 살고 있는 40대 남자입니다. 제게는 큰 명예도 재산도 없지만 남들에게 자랑하고 싶은 것이 딱 하나 있습니다. 바로 제 가족들인데요. 이런 가족을 만났다는 것에 늘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비록 어떤 한 사람 때문에 이런 가족들과도 멀어질 뻔했지만 역시나 그 순간에도 절 제일 먼저 위해줬던 건 바로 제 가족이었습니다. 한땐 가족이란 이름으로 마음을 나누던 사이였지만 지금은 제 마음에 지울 수 없는 상처를 입힌 충격적인 이야기를 지금부터 바로 들려드릴게요. 어릴 적 제 아버진 가구 공장에서 일하셨습니다. 손재주가 워낙 좋으셔서 원하는 건 뭐든 뚝딱 만들어 주셨죠. 저는 일남 이녀 중 장남이었는데 어릴 적 제 로보부터 여동생들의 인형들까지 전부 다 나무로 만든 조각이었어요. 그뿐만 아니라 집안의 책상, 의자, 침대까지 온통 아버지가 손수 만드신 가구들이었어요. 철없을 땐 저도 친구들처럼 근사한 변실 로봇이 갖고 싶다고 떼쓰기도 했지만 그래도 내심 아버지의 사랑이 가득 담긴 나무 로봇들을 참 좋아했습니다. 아버지가 만들어주신 것 중에 제일 좋아했던 건 나무로 만든 칼이었어요. 아빠, 저 오늘도 친구들이랑 칼싸움에서 이겼어요. 아빠가 만들어준 칼만 있으면 동네 형들도 이길 수 있어요. 아휴, 또 친구들 칼을 다 부러뜨리고 온 거야, 아들? 언젠 친구들 칼처럼 불빛도 나고 색도 예쁜 장난감을 갖고 싶다더니 아무리 그래도 친구들 다치지 않게 살살 가지고 놀아야 한다. 아버지의 나무 장난감은 친구들의 플라스틱 장난감쯤은 단숨에 이길 수 있는 세상에서 제일 튼튼한 장난감이었어요. 여동생들은 투박한 나무 인형보다 예쁜 미미 인형을 갖고 싶어 하긴 했지만은요. 응, 아빠, 나도 예쁜 드레스 입은 인형 갖고 싶어요. 이 인형은 머리카락도 없고 드레스도 못 입잖아요. 딸, 얼마 전에 피노키오 이야기 들었지? 네가 이 인형이 싫다고 그렇게 울면 듣고 있는 인형이 얼마나 슬프겠어. 그러다 피노키오처럼 집을 나가버리면 어쩌려고. 네가 얼마 전에 피노라고 이름도 붙여줬잖아. 그때까지 온 집이 떠나가라 울던 동생은 아버지의 피노키오 얘기를 듣고 약간 겁이 났는지 슬그머니 나무 인형을 뒤로 숨겼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온 가족이 얼마나 웃었는지요. 아버진 그렇게 늘 투박한 손으로 저희 남매를 안아주시던 따뜻한 분이셨어요. 어머니께서도 그런 아버지를 자랑스러워하셨고요. 얘들아, 세상에 좋은 아버지들은 많겠지만 너희 아버지처럼 자식들을 사랑하는 사람도 드물 거야. 그러니까 아버지 퇴근하시면 어깨도 주물러 드리고 항상 감사하다고 말씀드려. 알았지? 어머니께서도 식품 공장에서 일하시며 힘들게 저를 키우셨지만 어머니는 언제나 아버지를 먼저 챙기셨습니다. 아버지도 늘 어머니를 먼저 챙기라고 말씀하셨고요. 부모님 사이가 워낙 좋으셔서 저도 두 분을 보며 자연스럽게 행복한 결혼 생활을 꿈꾸곤 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대학을 졸업한 전 20대 후반에 평범한 셀러리맨이 되었어요. 여동생들도 대학을 졸업하고 각자 좋은 직장에 취직했고요. 부모님은 어엿한 사회인이 된 저희 남매를 보며 정말 좋아하셨습니다. 우리 장남은 취업 준비하느라 힘들었을 텐데 이제 취업을 했으니 네 능력을 마음껏 펼쳐보길 바란다. 회사가 대기업이 아니면 어떠냐? 네가 가서 크게 키우겠다는 큰 꿈을 가져봐. 그리고 우리 딸들, 우리 둘째는 어릴 때부터 아이들을 좋아하더니 정말 유치원 선생님이 됐구나. 넌 정말 좋은 선생님이 될 거야.
마지막으로 우리 막내. 시험 준비하느라 고생 많았지? 우리 막내가 공무원이라니. 아빤 정말 자랑스럽다. 엄마 아빠가 너희에게 비싼 과외 한번 못 시켜줬는데 이렇게 다들 잘 자라줘서 엄마 아빠가 얼마나 고맙게 생각하는 줄 아니? 으그, 예쁜 내 새끼들. 이리 와봐. 한번 안아나 보자. 저희 다섯 식구는 서로 껴안고 깔깔 웃으며 빙글빙글 돌기까지 했습니다. 아마 남들이 봤으면 재밌는 가족이라며 웃었겠지만 저는 이런 가족의 구성원이라는 게 정말 행복했어요. 정말 세상 부러울 게 없는 기분이었죠. 그래서 제가 비록 대기업에 입사하지 못했지만 남들보다 못하다고 느낀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어요. 자, 우리 식구들 거기 가만히 서 있어 봐요. 제가 가족 사진 한번 멋지게 찍어 드릴게요. 맞아, 잘 됐다. 오빠 요즘 사진 동호회 나간다고 했지? 카메라도 좋은 거 샀던데. 가족 사진 한번 멋지게 찍어주라. 엄마, 아빠, 오빠가 사진 잘 찍어주면 그거 인쇄해서 거실에 걸어둬요. 동생 말처럼 그때 전 사진 동호회에서 활동 중이었습니다. 어디에 자랑할 실력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사진은 제가 제일 좋아하는 취미였어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피사체는 바로 사람이었는데요. 저는 활짝 웃는 사람들 얼굴을 찍는 걸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가족들 사진 찍는 것도 늘 제 담당이었고 동호회에 나가서도 종종 회원들 사진을 찍어주곤 했어요. 그날도 가족들과 사진을 찍고 저녁에 그동안 찍은 사진들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한참 사진 앨범을 살피는데 제가 찍은 사진 중에 낯선 얼굴이 하나 보였어요. 바로 사진 동호회에 얼마 전 들어온 신입 회원이었습니다. 지금은 제 아내가 된 사람이기도 하고요. 햇볕 아래서 활짝 웃는 모습이 어찌나 예쁘던지 그 사진을 한참이나 바라보고 있었네요. 지금 생각해보면 아마 그때 아내에게 제가 첫눈에 반한 것 같아요. 시간이 조금 흘러 주말이 되어 동호회에 나가게 되었고 저는 큰 용기를 내서 아내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저, 안녕하세요. 정말 죄송한데 제가 지난 모임 때 허락도 안 받고 영애 씨 사진을 찍었었어요. 그냥 지울까 하다가 사진이 너무 잘 나와서 혹시 괜찮으시다면 사진을 뽑아서 드리고 싶어요. 괜찮으실까요? 어머, 그러셨어요? 전 좋아요. 사진 동호회인데 제 사진을 찍어주셨다니 제가 감사드리죠. 혹시 어떤 사진인지 볼 수 있을까요? 아내는 흔쾌히 사진을 찍어도 괜찮다며 웃어주었습니다. 저는 바로 사진을 뽑아서 예쁜 액자에 담아 선물해 주었고요. 그 일을 계기로 대화를 주고받게 된 저흰 얼마 지나지 않아 연인으로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서로 취미가 같았던 아내와 전 연인이자 세상에 둘도 없는 단짝 친구가 되었죠. 아내는 만나면 만날수록 늘 놀라움을 주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니, 직업이 한의사라고? 근데 왜 말하지 않았어? 난 그냥 나처럼 평범한 직장인인 줄 알았지. 의사 선생님이 이렇게 겸손해도 되는 거야? 에이, 오빠, 한의사도 그냥 똑같은 직장인이야. 뭐 특별할 거 있나? 나도 월요일이 제일 힘들고 매주 주말만 간절하게 기다리는 사람이라고. 아내는 아무리 한의사라도 남들보다 더 특별할 거 없다고 겸손하게 말하더군요. 아내는 그런 겸손한 성품 때문에 더욱 매력적으로 보이는 사람이었어요. 물론 이렇게 매력적인 아내를 이성으로 보는 사람은 저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같은 동호회라며 아내에게 대시하는 남자가 얼마나 많았다고요. 영애야, 저번에 새로 들어온 남자 회원이 너만 보고 있는 거 알아? 또 당신한테 반했나 봐. 아우, 내가 진짜 걱정돼서 못 살겠다니까. 우리 그냥 동호회 나갈까? 전 그때마다 사춘기 소년처럼 질투하며 투정을 부렸습니다. 아낸 저보다 2살 어렸지만 늘 그런 절 안심시켜 주었죠. 으이구, 걱정하지 마시죠. 내가 오빠만 이렇게 보고 있는데 누가 날 보는 게 무슨 상관이야. 그리고 오빠 동호회 활동 좋아하잖아. 맨날 동호회 나올 날만 기다리고 있으면서
관두면 심심해서 어쩌려고. 오빠가 정 신경 쓰이면 내가 동호회 정리할게. 나도 좀 바쁘기도 했고. 아내는 정말 진심이었는지 얼마 지나지 않아 동호회 활동까지 정리하며 절 배려해 주었어요. 전 아내에게 미안해서 동호회보단 아내와 둘이 출사를 다니기 시작했죠. 여기저기 좋다는 명소를 여행하며 그렇게 서로를 눈과 카메라에 부지런히 담았습니다. 저흰 그렇게 2년간 알콩달콩 연애라고 마침내 결혼을 약속하게 되었어요. 결혼 전에 먼저 장인어른 장모님을 찾아뵈야겠다 싶었습니다. 이렇게 예쁘고 똑똑하게 자란 딸을 저같이 평범한 사람과 결혼시키는 걸 반대하시면 어쩌나 조금 겁을 먹기도 했지만은요. 아내에게 듣기로 아내의 집안은 소위 정말 잘 나가는 집안이었어요. 일단 아내는 3남매 중 둘째였는데 아내 큰언니는 대기업 연구원이었고 막내 남동생은 일본에서 아주 유명한 대기업에 재직 중이라고 했습니다. 예비 처형의 남편은 대학에서 학생을 가르친다고 들었어요. 장인어른 역시 사업을 크게 하고 계셨고요. 그러고 싶지 않았지만 솔직히 마음이 엄청 위축되더라고요. 꿀리고 싶지 않은 마음도 컸고요. 아내도 그런 제 마음을 눈치챘는지 옆에서 열심히 절 챙겨주었습니다. 오빠, 마스크팩 하고 싶다고 했지? 이거 추천받은 건데 남자들 쓰기에도 좋대. 이거 하고 자. 그리고 내가 눈썹도 좀 다듬어 줄까? 그러면 인상이 훨씬 깔끔해 보일 거야. 어, 나 다 해줘. 그리고 우리 백화점도 들리자. 가서 양복도 사고 구두도 사야겠어. 나 머리 어떤 스타일이 제일 어울린다고 했지? 내일 미용실도 가야겠다. 그걸 다 산다고? 아휴, 너무 무리하지 마, 오빠. 안 그래도 돼. 오빠가 하도 불안해하니까 내가 팩까지 챙겨주긴 하지만 난 지금 모습 그대로가 제일 좋아. 절대 누구에게도 꿀리지 않아. 아내의 말에 불안함을 조금 덜었지만 그래도 여전히 긴장되는 마음이었어요. 그렇게 드디어 예비 처갓집에 방문하는 날이 되었습니다. 아침부터 부산을 떤 덕분에 그나마 평소보다 깔끔한 모습이었지만 그래도 자신감은 계속 바닥인 상태였어요. 그래도 장인 장모께 씩씩하게 인사를 드렸습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김경욱이라고 합니다. 저 영애와 예쁘게 만나고 있습니다. 제가 많이 부족하지만 두 분께 실망시켜 드리지 않도록 앞으로도 영애에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리 예비 사이가 아주 씩씩하구만. 그래, 우리 영애 잘 부탁하네. 내가 얼마나 애지중지 귀하게 키운 딸인데 자네를 믿어보겠네. 장인어른은 저를 마음에 들어 하시는 눈치였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선물로 들고 간 고급 위스키를 내밀었어요. 저 장인어른께서 약줄 좋아하신다고 들어서 괜찮은 위스키 한 병 들고 왔어요. 이 브랜드 좋아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아니, 처갓집에 처음 오면서 벌써부터 술을 가져와? 이 사람 건강 생각해서 먹던 술도 당장 끊어야 할 판인데 그 술병 쳐다도 보기 싫으니까 당장 가져갔으면 좋겠네. 하지만 복병은 따로 있더라고요. 바로 장모께서 절 탐탁지 않아 하는 눈치였거든요. 저는 제가 큰 실수를 한 것 같아 그때부터 진땀을 흘렸습니다. 장모는 제가 당황하자 이때다 싶었는지 거침없이 제 호구 조사를 하기 시작했어요. 자네, 부모님은 뭐 하신다고? 그 집도 삼남매라고 들었는데 형제들은 뭐 하고? 다들 직장은 있겠지? 네, 장모님. 아버진 저 어릴 적부터 지금까지 가구 공장에서 일하고 계시고요. 어머니도 식품 공장에서 오랫동안 일하시다가 얼마 전부터 식당에서 일하고 계세요. 둘째 여동생은 유치원 선생님이고 막내 여동생은 공무원으로 채용되어 지금 구급 공무원이에요. 가족들 모두 성실하게 일하며 잘 지내고 있습니다. 저는 사실 그래도 솔직하게 말씀드렸습니다. 각자 위치에서 성실하게 일하는 제 가족들을 어떤 화려한 수식어로 포장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장모의 생각은 달랐는지 제 대답을 듣곤 혀를 끌끌 차며 불평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이고, 그 많은 식구 중에 어떻게 사자 들어가는 직업이 하나도 없어? 하다못해 대기업에 다니는 사람 하나 없네. 가족들이 다 고만고만하구만. 우리 딸이 한의사인데 말이야. 아휴, 저는 장모 말에 당황해서 대꾸도 못하고 있고 오히려 처가 식구들이 나서서 장모를 말렸습니다. 당신 지금 그게 무슨 말버릇이야? 우리 딸이 사위 될 사람을 데려왔는데 그렇게밖에 말 못해? 장모 될 사람이 그렇게 예의 없이 말해서 되겠냐고. 그래 엄마. 영애 신랑 될 사람인데 그렇게 말하면 어떡해요. 우리 얼굴에 먹칠하는 거예요 그거. 제부가 우릴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이 사람 말이 맞습니다 장모님. 요즘 시대에 자기 일만 잘하면 됐지. 사자 들어간 직업이 뭐가 중요하겠어요. 제가 봤을 땐 우리 동서 될 사람이 듬직하고 인상도 좋은 게 처제랑 정말 잘 어울리는데요. 왜 그런 말씀을 하세요 장모님. 이렇게 예비 처형과 형님께서도 나서서 제 편을 들어주었습니다. 만약 그때 처가 식구들이 제 편을 들어주지 않았더라면 아무리 저라도 이 결혼에 대해 다시 생각해 봤을 거예요. 아내 역시 옆에서 제 손을 꼭 잡아주고 둘이 따로 나와선 몇 번이고 미안하다고 제게 사과까지 했고요. 아유, 알았어. 알았다고. 다들 나 좀 그만 째려봐. 내가 무서워서 뭐 한마디라도 더 하겠어? 귀한 딸 자식 시집 보내는데 장모가 그 정도 말을 할 수도 있지. 다들 득달같이 달려들긴. 처가 식구들이 모두 나서서 뭐라고 하자 장모도 결국 꼬리를 내렸습니다. 그리고 몇 마디 밉게 던지곤 밥이나 먹자고 주방에 가시더라고요. 하지만 장모의 호구조사는 식사 자리에서도 끝나질 않았습니다. 자네, 근데 연봉은 얼마나 된다고 했지? 벌인 좀 괜찮나? 중소기업에 다닌다고 들었는데. 네, 장모님, 이것저것 수당까지 합치면 4천은 넘을 것 같습니다. 중소기업이긴 한데 제법 건실한 기업이에요. 4천? 그럼 한 달에 많이 벌어봐야 3, 400이겠네. 아이고, 우리 딸 버는 돈에 비하면 세 발의 피네, 세 발의 피야. 우리 딸 호강하긴 글렀어. 당신 진짜 그만 못해? 밥상머리에서 그게 무슨 막말이야? 내가 대신 사과하겠네. 얼른 식사하게나 사위. 장인어른이 작물 말려주신 덕분에 저는 겨우 밥 한 숟갈을 뜰 수 있었습니다. 메뉴엔 돼지 갈비찜과 몇 가지 반찬들이 있었어요. 저도 갈비찜을 먹고 싶어서 막 젓가락을 들던 찰나 장모가 갈비찜 그릇을 형님 앞으로 쓱 옮겨가더라고요. 우리 큰 사위, 우리 교수 사위, 갈비찜 좋아하지? 내가 우리 큰 사위 먹으라고 어제부터 핏물 빼고 양념하고 했잖아. 똑똑한 대학생들 가르치려면 많이 먹어둬야지. 어, 장모님, 저 아직 교수 아니고 부교수라니까요. 참 부담스럽습니다. 그리고 전 많이 먹었어요. 우리 예비 동서가 얼마 못 먹은 것 같은데 먼저 좀 챙겨주세요. 어서 먹어요, 동서. 교수나 부교수나 그게 그거지 뭐. 암튼 착해 빠져가지고. 역시 인성도 최골세, 최고야. 형님은 장모가 몰아둔 갈비찜 접시를 다시 제 앞으로 옮겼습니다. 식탁 위에서 갈비찜을 두고 컬링하듯이 그릇을 이리 옮겼다가 저리 옮겼다가 난리였네요. 장인어른이 탁 소리나게 숟가락을 내려두지 않으셨으면 아마 몇 번이고 갈비찜 그릇이 옮겨 다녔을 겁니다. 결국 갈비찜은 제 앞에서 멈췄고 장모는 누가 봐도 밥 주기 싫은 사람의 표정으로 앉아 있었어요. 음식 가지고 쪼잔하게 구는 게 제일 치사한 거라더니 장모가 딱 그런 모습이었죠. 저 장모님, 저 갈비찜을 별로 좋아하지도 않고 저 나물을 더 좋아해요. 이 나물 이름이 뭔가요? 아주 맛있는데요. 저는 그런 장모에게 지고 싶지도 않고 기죽고 싶지도 않아 일부러 좋아하지도 않는 나물을 막 퍼먹었습니다. 그거 참나물이잖아. 안 먹어봤어? 그래도 편식 안 하는 거 하나 마음에 드네. 나물 반찬 많으니까 실컷 먹고 가게나. 그래도 제가 군소리 없이 밥 한 그릇을 비우니
장모도 그제야 떨떠름하지만 절 사위로 받아들이기로 인정한 모양이었어요. 무엇보다 장인어른께서 절 정말 좋게 봐주셔서 가능한 결혼이기도 했고요. 내가 관상을 좀 볼 줄 알잖아. 근데 우리 둘째 사위 관상을 보니 좋은 남편, 좋은 아빠가 될 상이야. 우리 딸을 아끼고 사랑해줄 사람인 것 같네. 인상이 아주 좋아. 장인어른 덕분이라고 해야 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우여곡절 끝에 처가의 결혼 승낙을 받았습니다. 생각보다 훨씬 어려웠던 관문을 통과하니 저희 본가에 찾아뵙는 건 식은죽 먹기더라고요. 저희 부모님과 동생들은 아내의 직업이나 재산 같은 건 관심도 없고 그저 앉혀두고 예쁘다, 참하다 소리만 연발했습니다. 아유, 우리 예비 며느리는 어쩜 이렇게 곱고 참한지 몰라. 앉아있는 거 보니까 인형 같네. 여기 멀리까지 오느라 고생했어요. 내려오느라 피곤했을 텐데 우리가 올라갈 걸 그랬나? 아니에요, 어머님. 당연히 제가 찾아뵙고 인사드려야죠. 이렇게 환대해 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저 좋은 며느리가 될게요. 우리한테 좋은 며느리 될 필요는 없어요. 그저 둘이 지금처럼 예쁘게 싸우지 말고 오순도순 살면 돼요. 그럼 서로 싸울 일이 있으면 먼저 큰 소리부터 내지 말고 일단 대화로 풀어야 돼. 항상 서로를 존중하고 존경해야 하고 너희들 이렇게 앉아 있는 거 보니 알아서들 잘 살 것 같다. 걱정이 없네, 내가. 부모님은 아내가 쏙 마음에 드셨는지 한참 그렇게 덕담을 해주셨어요. 그리고 아버지는 아내를 집안 여기저길 데리고 다니시며 본인이 손수 만든 나무 작품들을 자랑하셨습니다. 그건 아버지가 집에 귀한 손님이 오셨을 때 버릇처럼 하시는 거거든요. 그 사이 어머니는 들통에 가득 끓인 닭백숙을 차려주셨습니다. 행여 백숙이 뜨거울까봐 비닐장갑을 끼고 직접 살을 발라가며 아내 앞접시에 놓아주시기도 했으니까요. 자, 우리 예쁜 며느리 어서 먹어봐요. 입맛에 맞을지 모르겠는데 내가 그래도 닭백숙 하나는 자신 있거든. 이거 양념장도 만든 건데 찍어서 먹어봐요. 어머님, 이거 너무 맛있는데요? 식당에서 먹던 거랑 비교도 안 되게 훨씬 맛있어요. 나중에 저도 레시피 알려주시면 안 돼요? 아낸 그 말이 진심이었는지 평소 먹는 양보다 훨씬 밥을 잘 먹더라고요. 밥을 먹고 나서도 저희 가족들은 아내를 앉혀두고 앞다투어 칭찬하기 바빴습니다. 오빠, 오빠 진짜 땡 잡은 것 같아. 난 우리 오빠도 어디 내놓기 부끄럽지 않다고 생각했는데 세연이 보니까 오빠가 진짜 땡 잡은 것 같아. 언니 인상도 너무 좋으시고 웃는 것도 너무 예뻐요. 성격도 짱짱 좋으신 것 같고. 오빠, 요즘 세상에 이런 여자 만나기 힘들다. 그러니까 꽉 잡아. 아이고, 알았어. 넌 사람 부끄럽게 바로 앞에 두고 그러냐? 네 오빠도 그렇게 칭찬 좀 해봐라. 벌써부터 같은 여자라고 세연 일 더 좋아하는 거야? 오빠, 같은 여자라서가 아니라 객관적으로 봐도 세연이가 멋있으니까 그렇지. 직업도 한의사라고 들었는데 그것도 너무 멋있어요, 언니. 좋게 봐줘서 고마워요, 아가씨. 앞으로 침 맞고 싶을 때 언제든지 편하게 말해요. 아는 그렇게 제 가족들의 큰 환영을 받으며 무사히 결혼 허락을 받았습니다. 제 아내의 경제적인 것보다 사람 됨됨이를 먼저 봐준 가족들에게 무척 감사했죠. 그렇게 저흰 무사히 결혼하게 되었고 부부일 뿐만 아니라 양가의 며느리와 사이로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아는 결혼 후에도 제 가족들에게 정말 좋은 며느리였어요. 부모님께 항상 먼저 안부 전화를 걸고 때마다 아내가 일하는 한방병원으로 모셔 침도 놔드리고 보약도 지어드렸답니다. 아이고, 우리 새아가가 집으로 공진단을 보냈지 뭐야. 그거 엄청 비싼 거 아니냐? 이런 거 안 보내도 되는데 너희부터 잘 챙겨 먹으렴. 그리고 경우가 엄마 아빠가 새아가한테 이렇게 극진한 대접을 받는 것 이상으로 너도 장인 장모님께 잘해야 한다. 알지?
그럼요, 엄마. 걱정 마세요. 저도 장인어른 장모님 잘 챙겨드리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부모님은 제게 항상 당신들보다 처가에 더 잘해야 한다고 신신당부를 하셨습니다. 저도 아내에 비하면 부족할지 몰라도 처가에 잘 보이고 싶어서 굉장히 노력했어요. 제철 과일이나 음식도 시길 놓치지 않고 선물했고 집안에 대소사가 있을 때마다 누구보다 먼저 처가로 달려갔습니다. 장인어른, 장모님, 저 왔습니다. 아는 일이 좀 바빠서 좀 늦게 올 것 같아요. 이번 명절에 성묘 가신다고 했죠? 저랑 같이 가시죠? 아유, 우리 성실한 김서방 벌써 왔나? 일단 밥부터 먹고 가자고. 영애도 없이 혼자 오느라 고생 많았네. 명절 때마다 우리 둘째 사이가 한 걸음에 달려와 주니 아주 든든해. 다른 자식들 아주 다 필요 없다고. 처가에 갈 때마다 장인어른은 절 반겨주셨지만 장모는 여전히 쌀쌀 맞았습니다. 아니, 아직 나갈 준비도 안 됐는데 벌써 왔어? 김서방은 할 일도 없나 봐. 우리 큰사인 교수라 그런가 늘 바쁜 것 같던데. 김서방이라도 한가해서 다행이네. 장모가 절 못마땅해 할 때마다 기운이 쭉 빠졌지만 그래도 아내와 장인어른을 보며 참곤 했습니다. 특히 장인어른께서 속상한 제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알아주셨어요. 어느 날은 장인어른과 형님하고 남자 셋이 등산을 간 적이 있거든요. 저는 여동생들만 있고 아버지도 등산을 별로 좋아하지 않아서 이렇게 등산 온 적이 없었는데 처가 식구들과 이렇게 오니 기분이 색다르고 좋더라고요. 셋이 정상에 올라 사진도 찍고 내려와서 막걸리도 한잔하게 되었습니다. 술이 어느 정도 오른 장인어른께서 제게 솔직한 마음을 표현하셨어요. 우리 둘째 사위, 자네 장모가 말을 밉게 해서 많이 속상하지? 내가 정말 미안하게 생각하네. 자네 장모가 애들 어릴 때부터 욕심이 참 많았어. 애들이 공부도 잘하고 자기 앞가림도 잘하는데 그래도 계속 욕심을 부리더라고. 그래서 나랑도 몇 번이나 크게 싸우고 이혼 위기까지 겪었다니까. 자네가 이해해 줄 거라고 믿고 이런 허물까지 다 말하네. 근데 자네 장모가 나쁜 맘 먹고 그러는 건 아니야. 애들 힘들게 공부시키고 다 키워놨으니까 좋은 집안에 시집 보내고 싶었던 마음이라고 생각해 주게. 사돈 어른들께서 누구보다 훌륭하신 분들이지만 말이야. 이 부모 마음이라는 게 참 때론 이기적이거든. 내가 자네 장모가 또 말실수하면 아주 따끔하게 한 소리 할 테니까 걱정 말고. 저는 장인어른의 진심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옆에서 형님께서도 제 마음을 살펴주셨고요. 그래, 동서. 그동안 많이 서운했지? 사실 나도 장모님이 자꾸 비교하시니까 마음이 여간 불편한 게 아니었거든. 그러지 마시라고 여러 번 말씀도 드렸고, 동서가 마음 상하는 순간도 있겠지만 내 마음은 그게 아니니까 오해하지 말아줘. 어? 내 마음 알지? 알죠, 형님. 오해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버님, 제 걱정해 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저도 장모님이 말씀을 그렇게 하셔도 본심은 그렇지 않을 거라고 믿고 있어요. 상처받지 않을 테니 너무 걱정 마십시오. 넉살 좋은 형님은 분위기가 너무 무거워지지 않게 막걸리 잔에 술을 따라주시곤 잔을 높게 들었습니다. 자, 우리 남자들끼리 건배를 한번 할까요? 제가 동서를 하고 외치면 두 분이 위하여 해주시는 겁니다. 아셨죠? 자, 동서를 위하여. 자, 내가 제일 크게 외쳤어. 다들 들었지? 저는 형님과 아버님 덕분에 장모에 대한 복잡한 감정은 잠시 내려놓고 아주 즐거운 시간을 보냈답니다. 두 분도 그 술자리가 즐거우셨는지 그 뒤로도 종종 남자들끼리 막걸리나 소주 한 잔씩을 하게 되었죠. 처남이 가끔 한국에 오면 넷이서 만나 술 한 잔 기울이기도 하고요. 제가 이렇게 처가 식구들과 좋은 시간을 보내는 것처럼 아는 제 어머니와 여동생들과 종종 식사 자리를 가졌습니다. 그쪽은 여자들끼리 또 얼마나 재밌게 노는지 가끔 저도 껴달라고 해도
안 된다고 딱 잘라 말하더라니까요. 성별로 팀을 나누는 건 아니지만 우리 여자들끼리 얼마나 할 얘기가 많은 줄 알아? 저번엔 우리 언니까지 불러서 여자들끼리 커피를 3시간이나 마셨다니까. 그래도 각자 할 얘기를 다 못해서 헤어질 때 뭐라고 인사했던 줄 알아? 새언니, 못다한 얘기 많으니까 우리 다음 주에 또 만나요. 이랬다니까. 이렇게 저희 부부의 가족들은 양가 사돈끼리 크게 낯가리지 않고 가끔 식사도 같이 하고 서로 즐겁게 지냈습니다. 물론 장모는 빼고요. 장모는 저뿐만이 아니라 제 가족들에게도 대면대면하게 구셨거든요. 그래도 사돈이라고 막말을 안 하는 게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했네요. 그렇게 저희 부부는 이런저런 일을 겪으며 아들 하나, 딸 하나 낳고 재밌게 잘 지냈습니다. 시간이 쏜살같이 흘러 10년이 흘렀고 저희도 나이를 먹고 양가 부모님도 어느새 70대가 되셨네요. 저희 아버지 칠순 땐 아내가 정말 큰 선물을 했답니다. 자그마치 자연산 산삼을 선물해 드린 거 있죠? 딱 봐도 수백만 원은 넘는 귀한 삼이었어요. 아니 며느라, 이런 귀한 걸 어떻게 구했어? 우리 며느리 덕분에 산삼 먹고 칠순잔치가 아니라 내가 아주 한갑잔치를 해야 할 판이구나. 아버님만 건강하시다면 산삼은 얼마든지 구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오래오래 저희 곁에서 든든히 계셔주세요. 매번 바쁘기만 한 며느리인데 항상 예뻐해 주셔서 감사해요. 아내가 이렇게 부모님께 잘하니 저도 처가에 정말 잘해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다가오는 장모의 칠순 때 저도 큰 선물을 해드리고자 마음먹었어요. 그래서 꽤 오래전부터 돈을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1,000만 원 정도 모았을 때 마침 장모의 칠순이 되었어요. 저는 처형과 형님에게 미리 말씀드리고 아주 고급 호텔 연회장을 예약했어요. 장모의 가족분들도 초대하면 좋아하실 것 같아 미리 연락드리고 처가 지역으로 차까지 대절해서 모셔오기도 했고요. 아직도 영 신임을 못 받는 사이지만 이번에야말로 장모께 점수를 좀 따고 싶었습니다. 그동안 저와 장모의 관계 때문에 다른 가족들이 눈치를 정말 많이 봤거든요. 장모는 이런 제 마음도 모르고 여전히 동서 형님과 절 차별하고 있었어요. 칠순잔치 전에 처가에서 다 같이 술자리를 가진 적이 있었어요. 그때 장모는 기분이 좋으셨는지 연신 형님 술잔에 술을 따라주셨죠. 우리 큰사위 이 장모 술 한 잔 받으시게. 이게 자네 장인이 선물 받은 술인데 엄청 비싼 술이라네. 장모는 형님께만 고급 양주를 주시고 전 소주 좋아하지 않냐고 소주를 병째로 앞에 두셨죠. 장모님, 저도 양주 좋아합니다. 저도 그 술맛 좀 보고 싶어요. 아이고, 꼴에 입은 고급인가? 술도 급에 맞게 먹는 거지. 이게 얼마짜린 줄이나 알아? 자네 월급으론 구경도 못할 술이야. 그때 장모를 위해 칠순잔치를 준비하고 있었는데 그런 말을 들으니 정말 서운하더라고요. 장모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 정말 서운합니다. 저도 장모님께 예쁨 받는 사이가 되고 싶어요. 그러니까 기회를 좀 주세요. 자네 지금 장모 앞에서 술 주정하나? 취했으면 가서 잠이나 자. 물론 서운하다는 그 말도 무시당했지만은요. 그래도 칠순잔치를 잘해드리면 절 인정해 주실 거라고 기대하고 열심히 준비해 나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잔치 당일이 되었어요. 장모는 아내가 미리 준비해둔 한복도 곱게 입으시고 아침부터 미용실에서 머리 드라이도 받고 오셨어요. 예쁘게 차려입고 호텔 연회장에서 친인척을 다 불러서 잔치를 여니 기분이 얼마나 좋으셨겠어요. 장모는 정말 크게 기뻐하면서 덩실덩실 춤까지 추셨습니다. 그 모습을 보니 저도 참 좋더라고요. 아내와 처형도 제게 연신 고맙다고 인사했습니다. 제가 미리 섭외해둔 사회자가 여러 가지 코너를 열었고 기분이 하늘 끝까지 좋아진 장모는 여러 사람이 권하는 술도 빼지 않고 다 마셨죠. 손주들이 나와서 노래도 하고 재롱도 부리고요. 할머니, 오래오래 건강하세요.
그리고 생신 축하드려요. 선물로 할머니 좋아하는 노래 불러드릴게요. 그래, 그래. 우리 손주들 재롱 보는 재미에 이 할미 100살까지 살아야겠다. 이어지는 손주들 재롱에 장모는 손뼉을 치며 좋아하셨고, 그날 모인 가족들과 친척들 모두 장모의 칠순을 진심으로 축하해 줬습니다. 장모는 술에도 조금 취했고 기분도 좋으셨는지 아이들의 노래가 끝나자마자 먼저 나서서 마이크를 잡더라고요. 그리고 이어지는 장모의 말에 전 경악을 금치 못하고 이때까지 제가 한 모든 노력이 후회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지난 10년의 세월이 주마등처럼 흐르면서 머리를 한 대 얻어맞은 것 같은 충격에 빠지고 말았죠. 장모의 말은 이러했습니다. 아이 먼저 이 자리를 빛내주기 위해 찾아주신 가족 여러분, 그리고 지인, 친척 여러분 감사합니다. 세월이 어떻게 가는지도 모르고 애들 키우는 데만 매진하다 보니 제 나이가 벌써 70이 되어버렸네요. 우리 가족들 항상 너무나 고맙고 무엇보다 우리 큰사위, 내가 우리 큰사위 제일 좋아하는 거 알지? 대학교 교수인 자네가 정말 자랑스러워. 그리고 항상 듬직하게 우리 딸을 아껴주고 또 우리 손주들과 좋은 모습만 보여줘서 고맙네. 우리 교수 사이가 최고야. 이때만 해도 다들 차례로 가족들에게 감사를 전한다고 생각하고 장모의 말에 박수를 쳤어요. 저 또한 제일 크게 박수를 쳤고요. 다음에 나올 제 이야기를 기대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장모는 그런 제 기대와 진심을 무참히 짓밟았죠. 아, 그리고 우리 둘째 사위. 솔직히 우리 둘째 사위만 생각하면 아직도 한숨이 나와요. 아직도 같이 있으면 불편하고 영 마음에 들질 않네요. 내가 지금 술을 먹어서 하는 말이 아니라 솔직한 내 마음이 그래요. 아직도 사이로 인정하고 싶진 않지만 우리 딸이 좋다니까 어쩔 수 있나요? 물을 수만 있다면 물으고 싶은데 둘이 결혼한 지도 10년이 넘었고 애들도 둘이나 있으니 아이 까놓고 말해서 우리 큰사위랑 큰딸이 버는 돈에 비하면 둘째 사위 연봉은 형편없습니다. 한의사인 둘째 딸보다 연봉이 낮을걸요? 지는 꼴에 호텔에서 칠순잔치 해줬다고 아주 신난 것 같지만 사실 제 눈엔 성에도 안 차네요. 그래도 우리 가족들이 축하해주니 기분은 아주 좋습니다. 장모의 막말에 가까운 소감을 말하자 시끌벅적하던 연회장은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그리고 조금 있으니 다들 저게 무슨 말이냐며 웅성거리기 시작했어요. 장모는 그 분위기를 아는지 모르는지 여전히 마이크를 잡고 있었고 결국 장인어른이 장모에게 마이크를 뺏고 자리로 끌어내렸습니다. 아내와 처형의 얼굴은 새빨갛게 달아올랐고 아이들도 분위기를 느꼈는지 먹던 과자까지 내려놓더군요. 저는 참을 수 없는 분노와 모멸감을 느꼈습니다. 손이 부들부들 떨려서 주먹을 쥐고 있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았어요. 제가 설사 아무리 마음에 들지 않아도 이런 날엔 수고했네, 고맙다 한마디 정도는 해줄 수 있지 않나요? 도대체 제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이런 날 가족들 전부 앞에서 이런 모욕을 당해야 하는지요. 도저히 참을 수 없던 전 곧바로 마이크를 들었습니다. 이렇게 좋은 날 저도 한 말씀 드리고 싶어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우선 장모님의 말씀 잘 새겨 듣겠습니다. 장모님, 저 많이 부족한 거 압니다. 하지만 전 제 일에 대해 한 번도 후회해 본 적이 없어요. 저 승진도 제법 했고 나름 큰 비전도 세우고 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제 아내, 제 아이들에게 부끄러울 짓 단 한 번도 하지 않았습니다. 제 부모님은 언제나 이렇게 가르쳐 주셨거든요. 사람이라면 응당 감사함을 알아야 한다. 항상 남을 먼저 배려하고 존중해야 한다. 그리고 겸손해야 한다. 하지만 오늘 장모님을 보니 이 세 가지 중 어느 하나도 지키시질 않네요. 정말이지 사위로서 참담한 기분입니다. 오늘 귀한 시간 내서 참석해 주신 분들께 정말 죄송합니다. 하지만 전 장모님이 원하시는 것만큼 마음이 넓은 사이가 아닌가 봅니다. 그래서 오늘부로 장모님의 사위 자리 내려놓겠습니다.
장모님께서 제 결혼을 물을 수 있으면 물으고 싶다고 하셨죠? 네, 오늘 칠순이시니까 그 소원 이루어 드릴게요. 저는 그 말을 끝으로 마이크를 내려놓고 자리를 박차고 나왔습니다. 그 자리를 빠져나오며 지난 제 10년간의 노력이 다 쓸모없어진 기분을 느꼈어요. 모든 것이 다 무너져 내린 것 같았죠. 하지만 이 괴로움과 수치심에서 벗어나는 길은 장모와 연을 끊는 방법밖에 남지 않아 보였죠. 제가 자리를 벗어나니 아내도 아이들을 챙겨서 제 뒤를 따르더군요. 아내는 마지막으로 연회장을 빠져나오며 장모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엄마, 진짜 실망이야. 인생 그렇게 살지 마. 이 사람이 지난 10년간 엄마한테 얼마나 지극정성이었는데. 나도 앞으로 엄마 얼굴 볼 일 없을 거야. 장모는 아내의 말을 듣고 그제야 사태를 파악했는지 다급하게 절 붙잡았어요. 애들도 이젠 할머니의 손길을 피하더군요. 제가 장모의 말에 더 크게 화가 난 이유는 아이들 때문이기도 했습니다. 9살, 7살 애들이 다 듣고 있는 앞에서 사위이자 아빠인 제 욕을 한 거잖아요. 결국 우리 둘째는 그 자리에서 크게 오열하며 울었고 첫째는 장모에게 큰 소리로 따지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 우리 아빠한테 왜 그래요? 할머니 생일 파티 준비하느라 우리 아빠가 얼마나 고생했는데 왜 아빠한테 그런 소리예요? 할머니 싫어요. 할머니 미워요. 아이들은 아내 뒤로 쑥 숨어버렸고 장인어른은 사태를 수습하기 바빴습니다. 아니야, 아니야. 얘들아, 네 할머니가 어디가 좀 아픈가 보다. 이 여편 내가 정말 노망이 났나. 김서방, 일단 진정하고 갈 때 가더라도 사관 받고 갈 순 없겠나? 이렇게 가면 내가 어떻게 얼굴을 들고 살아? 아빠 죄송해요. 저는 할 얘기 없어요. 저도 이 사람한테 더 이상 상처 주고 싶지 않아요. 그건 제가 더 못할 짓이네요. 저희만 갈게요. 저희 식구는 그렇게 연회장을 빠져나왔습니다. 애들도 저희 부부도 말없이 차에 올랐지만 시동도 걸지 못하고 내 식구가 꺼이꺼이 울고 말았습니다. 나중에 처형에게 이야기를 들으니 저희가 나가고 나서 칠순잔치가 아주 개판이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장인어른을 비롯한 가족들이 장모에게 소리소리 지르며 크게 화를 냈다고 했습니다. 이놈의 여편네, 내가 그 입 조심하라고 했지? 우리 사이가 당신 생일이라고 이렇게까지 크게 잔치를 열었는데 그걸 잘했다고 칭찬은 못할 망정 이렇게 초를 쳐? 당신 진짜 노망이라도 난 거야? 정신이 어떻게 된 거야? 아니, 내가 뭐 무슨 틀린 말 했어? 우리 딸이 아까운 건 사실이잖아. 그래서 뭐 내가 사위가 싫다고 했어? 그냥 내 솔직한 마음이 그렇다는 거지. 그래도 우리 딸이 한의사인데 내가 그 정도 욕심도 못 부려? 이 미련한 사람아, 당신 아직도 누가 아깝다는 소리가 나와? 오늘 당신 축하한다고 발벗고 뛴 건 당신 사위라고, 사위. 우리 그 잘난 딸이 아니라 이 못난 여편네야. 그래서 솔직하게 말하고 자식한테 버림받으니까 이제야 속이 시원해? 결국 장인어른과 장모는 그 자리에서 크게 말싸움을 했고 칠순잔치를 축하러 왔던 모든 친인척이 그 광경을 지켜보다 눈치만 보며 자리를 떠났다고 하더라고요. 장모는 가장 축하받고 기뻐해야 될 날에 자기 손으로 큰 불행을 불러오고 말았습니다. 이 사달이 난 이후 마음의 상처를 크게 입은 전 제 인생에서 장모를 지우기로 했습니다. 장모의 번호까지 지워버렸어요. 장모의 그 가시돋친 말들이 잊히지 않아 차라리 모르는 사람으로 생각하고 살기로 했습니다. 아내 역시 마찬가지였고요. 차라리 진작에 그렇게 생각할 걸 지난 10년간 왜 제가 참고만 살았는지 후회가 됐네요. 그래도 장인어른께는 차마 연을 끊자고 할 수 없어 가끔 안부만 묻고 지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술에 얼큰하게 취하신 장인어른께서 저희 동네 포장마차에 있다며 나와줄 수 있냐고 물으시더군요. 전 망설이다 포장마차로 향했습니다.
오랜만에 뵌 장인어른은 그 사이 얼굴이 수척해지셨어요. 자네 왔는가? 안 깨나? 내 술 한 잔은 받아줄 거지? 내가 정말 자네에게 할 말이 없네. 면목도 없고 자네가 그날 사건 때문에 우리와 평생 연을 끊겠다고 해도 내가 무슨 말을 더 하겠나. 그래도 이거 하나만큼은 알아주게. 자넨 영원히 자랑스러운 내 둘째 사위고 다른 놈들 한 트럭을 줘도 난 자네를 놓치고 싶지 않어. 자네 장모 나까지 안 보고 살아도 되네. 근데 자네가 너무 큰 상처를 받았을까 봐 걱정이야. 내가 미안하네. 정말 미안해. 장인어른은 제게 미안하다면서 연이어 술잔만 들이키셨습니다. 저도 아무 말 못하고 장인어른이 따라주시는 술만 받아 마셨죠. 그로부터 며칠 지나지 않아 처형에게도 전화가 걸려왔더라고요. 제부, 잘 지내요? 그때 속 많이 상했죠. 제부가 그렇게 열심히 준비한 자리였는데 엄마 때문에 이 난리가 나고 내가 엄마 대신해서라도 제부한테 꼭 사과하고 싶었어요. 영애랑 제부 그렇게 나가고 엄마도 얼굴이 하얗게 질려서 꼼짝도 못했어요. 제 남편도 장모님 그 말씀은 자기 얼굴에도 먹칠하는 거라며 절대 자기를 칭찬해주는 말이 아니라고 크게 화를 냈고요. 그래도 제부 속상할 거 생각하면 다들 할 말이 없네요. 나도 남편 보기 부끄럽고 친척들 보기 민망해서 엄마 얼굴 꼴도 보기 싫어요, 이제. 제부가 마음 많이 상했겠지만 엄마 말은 귀담아 듣지 말아요. 알았죠? 제부가 우리 집에 얼마나 귀한 사인데요. 저는 처형에게 신경 써줘서 고맙다는 말만 남긴 채 전화를 끊었습니다. 아내 역시 저만큼 속상할 텐데 계속 제 기분을 살펴주고 제 편을 들어주더라고요. 여보, 나 때문에 엄마랑 억지로 화해한다거나 관계를 유지하지 않아도 돼. 그날 나도 엄마한테 큰 상처 받았으니까 당신 엄마한테 누구보다 최선을 다한 거 알아. 그래서 내가 더 미안하고 고마워, 당신한테. 아내 역시 그날 이후 장모와 연을 끊었습니다. 그 사건이 터지고 지금은 몇 개월이 지났지만 아직도 제 마음의 상처가 여전합니다. 장모는 아직도 본인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변명만 하고 있거든요. 사과 한 번 없으시고요. 누군가 이 사연을 들으면 그래도 사위인데 좀 참지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죠. 혹은 제 속이 좁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고요. 하지만 제가 지난 10년간 쌓아왔던 모든 앙금이 그날 터진 거라고 하면 제 마음 이해하실까요? 무엇보다도 제 아이들 앞에서 절 험담하고 모든 가족 앞에서 절 사위로 인정하지 않는 그 말 때문에 저 또한 장모를 장모로 인정하고 싶지 않습니다. 장모와 전 아마 꽤 오랫동안 혹은 영원히 지금처럼 남남으로 살 것 같습니다. 아, 장인어른하고는 따로 왕래라며 잘 지내고 있고요. 가끔 형님하고도 술 한잔하며 사위들끼리 우애를 다지고 있습니다. 장모님만 문제 없으면 모든 가족들이 아무 문제 없이 잘 지낼 수 있었는데 집안이 분열되는 걸 보면서 본인 잘못을 아직도 인정할 줄 모르고 독불장군처럼 행동하는 장모님을 보면서 이젠 사위 타이틀을 내려놓는 게 맞지 싶네요. 그래서 지금은 저도 더 이상 장모에게 휘둘리지 않고 제 평범한 일상을 되찾아 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만큼 상처받았을 아내와 아이들에게 더 많은 정성을 쏟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엔 오랜만에 우리 네 식구끼리 여행도 다녀왔어요. 아빠, 맨날 할머니 데리고 여행 오다가 우리끼리만 오니까 너무 좋아. 놀이기구도 실컷 타고 내가 좋아하는 스파게티도 많이 먹고 계속 이렇게 우리끼리 여행 오자. 어? 그래. 앞으로 우리 네 식구끼리 여행 많이 다니자. 아빠가 그동안 어른들 모시느라 너희들 좋아하는 걸 많이 못 해줬지? 이제 놀이공원도 가고 너희 좋아하는 썰매장도 자주 다니자. 그날 아이들은 머리에 땀이 날 정도로 뛰어놀고 일찌감치 잠에 들었습니다. 저희 부부는 오랜만에 둘만의 오붓한 시간을 가졌죠.
연애 시절 둘이서 여행도 참 많이 다녔는데 이렇게 둘이 앉아 저녁을 먹은 것도 오랜만인 것 같네요. 여보, 당신은 누가 뭐래도 나한테 가장 멋진 남자야. 그러니까 당신 놔두고 어디가 생각하면 안 돼? 제일 멋진 우리 집 가장 정말 많이 사랑해. 아내 그 한마디가 제 가슴을 얼마나 울렸는지 모릅니다. 역시 제게 힘을 주는 건 우리 가족밖에 없네요. 전 아내와 아이들 덕분에 빠르게 상처를 회복하는 중입니다. 아낸 그간 일 때문에 제 부모님께 효도를 다하지 못한 것 같다며 요즘 부쩍 본가를 찾아뵙고 있어요. 어머님, 김장을 벌써 다 하셨어요? 에이, 저랑 같이 하시지 그러셨어요. 그러면 수육은 제가 삶을게요. 저 어머니께 전수받을 레시피 써먹어봐야 한단 말이에요. 부모님도 여전히 아내를 귀하게 생각하시고요. 장모님은 혹시 알고 계실까요? 그렇게 못마땅해 하던 사이지만 저도 저희 부모님껜 누구보다도 귀한 아들이라는 걸요. 아마 그걸 잊으셨기 때문에 제게 그런 말씀을 하신 거겠죠? 저는 장모님을 거울 삼아 저희 아이들에게 설사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이라도 너그럽게 안아줄 수 있는 사람이 되라고 가르치려고 합니다. 제가 어디 책에서 본 구절이 있어요. 감사함은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다. 라는 말인데요. 감사함을 모르는 사람은 사람을 보고 세상을 보는 눈 또한 닫혀 있겠죠? 주변 사람들에게 감사하고 가진 것에 감사하는 마음 잊지 않고 늘 되새겨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의 속상한 푸념을 들어주신 여러분께도 큰 감사를 드리고 싶네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